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일 모레 있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19대 대통령 선거에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세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이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자세히 대담 나눠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존중합니다. 검찰의 고민도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원 역시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승용 원내대표, 법원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결정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서 변호사님, 사실 이제 검찰의 사법처리 단계 하나하나가 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인데 가장 큰 관심은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실질심사에 출석할지 여부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출석할 걸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형사소송법 규칙에 보면 물론 이게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검사하고 변호인이 대리 출석해서 의견을 듣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변호인에 대해서 신문할 수는 없어요. 예. 의견만 진술할 수 있고요. 그럼 이게 대통령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판사의 신문에 응해서 변호를 하는 게 훨씬 영장 기각에 유리하다. 그게 첫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본인이 출석 안 하면 결국은 이게 변호인 의견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 기록만 가지고 판사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기록이 한 2만 페이지, 특검이 한 10만 페이지 되는데 아무래도 이 기록은 대통령한테 불리하죠. 따라서 이게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면 저렇게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예.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아마 전에 옛날에 왜 특수본 1기나 헌재나 또 이게 특검은 수사는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검찰 특수본 2기는 받았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번 법원은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임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어떤 특수한 신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해오셨고 본인은 엮였다는 표현까지 쓰셨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그런 평소에 일관된 주장에 의한다면 본인이 법원에 나와서 본인의 억울함을 설명을 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나 성격상 과연 법원에 나오실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포토라인을 한번 또 서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언론인들이 취재를 할 거고 또 방송사들 생중계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 법원에 나와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판사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물론 변호인들은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구속을 피하려면 본인이 나가셔서 실질심사 받는 게 옳습니다라고 네, 이야기할 텐데 실무적으로 예, 대통령이 과연 결정을 이렇게 많은 이 일반인들의 시선도 많고 해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 이렇게 보고 박근혜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네. 일관되게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의 수사가 끝나고 나올 때 소환되고 나올 때 변호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검사와 검찰 가족을 경의를 표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입장이 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그러한 것들이 헌재의 탄핵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좀 변호인들이 말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검찰에 대해서.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계속 혐의를 부인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폭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저로 가는 날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을 얘기를 해야죠. 아까 소 변호사와 같은 얘기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을까 실질심사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든 안 하든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있어야 되느냐
또 말해야 되느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서 변호사님 실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현재 이거 출석하는 경우를 먼저 보면요. 일반인 통상인들은요. 구인영장이 발부되잖아요. 법에. 그럼 이게 구인영장을 집행하러 안 가고 보통 이게 전화로 한 1시간 전까지 검찰청으로 오십시오. 그럼 이게 보통은 검찰청 오면 예. 거기서부터 이게 데리고 수사관이 법원까지 갑니다. 이게 통상적인 관행이고 근데 이번에 그 특수부나 이래 좀 장관이나 국회의원 거물급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에게 집으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강만수 장관이 영장실질심사할 때는 수사관이 집에까지 가서 예. 바로 이게 구인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고. 바로 구인영장 가지고 법원으로 바로 이게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게 출석하는 경우는 뭐 문제가 없는데 그럼 이게 안 하는 경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안 하는 경우는 이게 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언론 보도마다 좀 틀리는데 예. 아마 이게 검찰 그 실무 관행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그 강제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보통 몇 시간 전까지 오십시오. 이러니까 실제 안 오면요. 바로 이게 집행하러 그 시간은 가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집에서 아마 대기할.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적극적으로 삼성동 가서 대통령을 구인해올 가능성은 검찰 현재 실무 가능성은 거의 없답니다. 따라서 이게 집에서 대기했다가 나중에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하는 구속영장 바로 집행하는 그럴 경우에, 이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또 뭐 특별한 또 특혜를 했다 뭐 이런 예우 논란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정 부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상 집에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원래 통상적으로는 이게 그 보통인들은 다 집행 안 합니다. 근데 이 전화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게 인력도 부족하고 다 잡으러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관행이죠. 그 사저에 머물지 않고 예. 실질심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검찰 어딘가에 와 있을 수 있을 지정된 것 같은데 장소에. 예. 그렇다고 아예 사저에 있다가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한다면 그 틀림없이 특혜 논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러 가지 전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실질심사 포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서류심사를 해서 구속이 됐고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만약에 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나는 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듣고. 듣겠다. 이렇게 해서 구인장을 집행을 한다면 또 모를까. 본인이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삼성동 자택에 있는 것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가지고도 특혜라고 하는 건 좀 저기한 것 같고 결국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판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영장을 발부를 한다면 그때 예. 집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순리대로 네.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건 이게 그 정확하면 판사 뜻이 아니고 판사는요. 예. 형소법 우리 201조 2에서 항상 이 영장실질심사할 때는 무조건 구인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고 이번에도 이게 박 대통령 발부돼 있어요. 이미 발부돼 자동적으로 있고. 발부가 있고 되죠. 자동적으로. 예. 다만 이게 집행을 하느냐? 검찰이 이게 집행할 거냐 말거냐 검찰의 의지인데 제 말은 이게 일반적인 관행상은 구인영장은 24시간 하는 거거든요. 굳이 포기한 사람한테 강제로 이 구인영장 집행해서 억지로 이게 검찰청에 대기시하는 경우는 없다. 이게 알겠습니다.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사실은 또 하나의 관심사가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의 이제 성향 또 어떤 분이냐에 또 관심을 주목이 되는데 지금 강부영 판사가 이제 하는 거로 지정이 됐어요. 전산으로. 서 변호사님. 영장 전담 판사 3명 가운데 가장 젊다고 그래요.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결론만 말하면요. 네. 판사 성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검찰 우리 총장 이런 분들에게 뭐 정치적 고려도 하고 뭐 좀 하잖아요. 근데 젊은 판사들은요. 오로지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지 아마 정치 고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분이 이게 뭐 정치할 분은 사법권,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게 이분이 보통 특히 또 구속 영장 담당하는 판사들은 보통 법원의 최고 엘리트들이고 항상 법원직에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분은 성향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최수실 게이트에서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3분 판사 다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지 뭐 이게 이분 성향에 따라서 좌우될 거는 안 보이고요. 예. 다만 이게 옛날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발부했잖아요. 이거는 이게 상당히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부분이 좀 의식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예. 뇌물 혐의가 범죄가 소명됐다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분이 갑자기 뇌물 혐의가 소명이 안 돼서 기각한다. 이건 뭐 이게 아무리 판사는 다르더라도 어떻게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비판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 기본적으로 이번 이제 영장 청구했던 이유도 검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범죄가 중대하다든지 뭐 많이 나온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증거인멸의 예, 예. 우려라든지 있는데 지금 얘기한 그거 같아요. 이재용 회장에 대한 그 혐의가 소명이 됐느냐? 뇌물 공여 혐의가 이제 구속이 됐는데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이 혐의가 있는 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안 하면 그 청구 조치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청구가 됐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발부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뇌물죄 혐의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도 역시 특검의 그 수사 내용을 거의 다 수용을 해가지고 물론 그 액수는 좀 차이가 나더군요. 298억 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해서 물론 그동안 받지 않은 거 나머지 특검은 그것도 뇌물 약속으로 보고 혐의를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아마 깊이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혐의의 중대성 중에 가장 큰 사안이고 또 이미 뇌물 공여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문제하고 그다음 검찰이 이야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의 가능성 계속 혐의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데 아마 변호인들은 검찰이 이미 이야기했지만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실 때는 몰라도 지금은 자택에 있는데 사실상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증거인멸할 게 있느냐. 이런 논리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다만 그러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안종범, 정호성 이런 분들이 진술을 바꿀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까? 또 하나 수사는 많이 완결돼 있는 상황에서 물론 다른 피의자들과 형평성도 봐야 되지만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을 지낸 분이고 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통해서 검찰의 추가 수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또 외신을 타고 세계인들이 보게 하느냐 이런 문제 이런 고려도 법원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그런 고려 사안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까지 고려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질 심사에 응한다면 응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명한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응하지 않을 경우는 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상황이 통상적으로는 더 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일단 이게 이제 본안 소송은 아니고 본안 재판은 아니고 일단 1차 예비 어떻게 보면 이제 판단을 받아보는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게 뇌물죄가 우리 사법 역사상 이런 선례가 전혀 없어요. 뭐냐면 이게 두 가지가 특이한데 첫째는 이게 공익재단을 통해서 뇌물을 받는다. 이거는 이게 일회재단 사건이 있는데요. 일회재단에서 이게 강요죄만 됐고 뇌물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익재단의 돈을 과연 횡령해서 대통령이 소위 쉽게 말하면 이게 횡령해서 빼먹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공익재단은 제3자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기업에서 먼저 부정한 청탁을 해서 제3자 뇌물 공유할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공익재단의 돈을 횡령이 가능하냐.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판결이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동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정유라 지원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3자 뇌물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봤어요. 이 말이 대통령하고 정유라가 공동지갑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다. 이것도 이게 사법 역사상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직계 가족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이게 100% 지배하는 법인 이런 경우는 경제적 공동체로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남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경제적 공동체로 본 판례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데 다만 이게 제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본 이유는 항상 이게 영장 발부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이 진짜 이게 뇌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안 가서 따지면 되고 뇌물에서는 이게 51% 우월적 개연성 이걸 소명이랍니다. 즉 범죄 혐의가 대충 소명 상당한 이유가 있겠다. 나중에 자세한 건 나중에 유무죄 따지보고 일단 이게 소명만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발부될 가능성은 이재용 회장도 그것 때문에 발부된 거거든요. 소명이기 때문에. 근데 본안에 가서 이재용 회장도 무죄 받을 수 있어요. 왜? 입증은 99.9%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 소명은 그까지 필요 없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번도 발부 가능성이 소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굳이 지금 이게 구속을 해서 추가로 뭘 조사할 게 있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이게 당연히 있죠. 또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저는 이게 뭐냐면 이게 일단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일단 범죄 혐의를 13개를 다 부정하고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범죄 혐의를 부정한다는 말은 얼마든지 숨겨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전략적으로 SK 또는 이게 CJ, 롯데 이거 안 했잖아요. 이 부분도 이게 뇌물로 볼 삼성처럼
그럼 이게 이 부분 증거 인멸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세 번째로 이게 정유라 부분 앞으로 남아 있고 또 이게 청와대 압수물이 있잖아요. 현재 그 논란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증거 인멸로 아마 검찰에서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이라는 거 아니에요? 김수남 검찰총장도 영장 청구 전에 법과 원칙과 수사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역시 방점은 법과 원칙인데 지금 여러 가지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청구하는 사유가 있잖아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어쨌든 13가지 혐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부인해 왔고 그렇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이 부분을 전직 대통령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예.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재로부터 파면됐고 지금 현재 일반 국민과 똑같은 자연인이거든요. 예. 민간인 신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전직 대통령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일반인도 굳이 구속할 예. 필요 없죠. 원래 이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다면 자꾸 이것을 전직 대통령이니까라는 그 인식 자체를 구사원은 별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사실 거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난 지가 18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으로는 이게 좀 아직 정서상으로 물론 가까이 있죠. 있는 것 네. 아니냐는 그렇죠.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구속 여부를 좀 떠났어요. 한 가지 또 궁금해 이번 이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 검찰 안팎에서 이게 좀 거취를 놓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처신을 해야 네, 될까요? 어떤 신문은 오늘 사설까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수남 총장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정말 고뇌가 컸을 것 같아요. 대통령은 파면이 됐지만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의 그 신병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고뇌를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런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 검찰총장들이 많이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에 김기수 총장도 아들 김현철 씨 구속되면서 그 사의 표명했고 네. 김대중 정부에도 그 대통령의 이제 아들들 이 문제 때문에 또 구속 때문에 사의 표명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수사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장고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네. 사실은 검찰권 독립이나 또 검찰총장 임기제가 있는데 그런 어떤 큰 사건을 했다고 해서 총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임기제의 그 소위 말해서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이러한 대형 사건, 특히 이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당연히 뭐 영장 청구하는 건데 그건 법과 원칙에 따른 건데 예. 그거를 정치적인 어떤 부담 때문에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다는 건 맞지는 않아요. 다만 김수남 총장의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예컨대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서울지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의 문제. 그다음 최순실 씨 국정농단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 사건을 형사 8부인가에 배당을 배당하는?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하나만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저는 총장이 물러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지만 예. 이번 사안의 경우는 김수남 총장의 개인적인 문제도 관련이 돼 있어요. 또 본인이 정윤회 문건이나 이런 걸 만약에 조사한다. 또 우병우 씨가 그 압력을 여러 가지 검찰 쪽에 네. 많은 행사를 했을 때 본인하고 통화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또 거취를 좀 자유롭게 해야 앞으로 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수사의 않겠는가. 연결고리 이런 손상이 생각이 있다 듭니다. 그런 네. 말씀이신데 법무부 장관이 공석 중인 상황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도 요 의원님하고 거의 생각이 거의 똑같고요. 다만 이게 저는 이게 물러나기 전까지 다른 걸 몰라도 이게 우병우 수석 수사는 확실하게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병우 수석의 문제는 자꾸 이게 본질을 흐려진 것 같아요. 우병우 수석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권을 사유한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전 정권의 기업들을 표적으로 사정한다든지 또는 이게 세월호 압수수색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이제 그 어떤 자기 살을 도려내야 이건 수사할 수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이게 뭐 아들 비리나 개인 비리나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걸 구속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저는 이게 정말 검찰권을 원래는 이게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도 검찰권에는 개입 못해요. 검찰권은 이게 총장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런 본질적인 수사를 좀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기업도 마무리 짓고
그때는 이게 거취를 결정하는 건 뭐 바람직하지만 지금 바로 물러난 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죠. 예, 무책임하다. 좀 마무리는 지어야 된다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정윤회 문건도 그렇고 또 이번 수사 때 뭔가 또 우병우 수석하고 통화한 그 기록도 나왔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물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고, 네. 근데 지금 자신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을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아까 정서적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국민 정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서적 측면이 더 클 거예요. 아마 명분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로 이제 사퇴하는 거라고 하겠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법무부 장관도 지금 공석이니까. 공석이죠. 근데 검찰총장은 또 대행 체제 유지되고, 저 그런 고리는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아니 그 김영삼, 김대중 다 그랬잖아요. 예, 예. 이명재 검찰총장은 물러났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해서 대통령 아들을 구속했다고 해서 그 총장이 물러나고 이런 것들은 바꿔야죠. 좀 끊어야 이제. 된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이유라 몰라도 전직 대통령의 검찰이 청구했다 구속영장을 그래서 물러나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지금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다음 달 20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생산됐던 이제 기록물들을 이제 이관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 묶어놓는 셈인데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좀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문제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증거인멸 때문이죠. 대통령 혐의가. 근데 이게 기록물로 가면 이게 최장 30년간 봉인되고요. 이게 만약에 보려면 국회 3분 이나 아니면 이게 관할 고등법원장 영장이 있어야 돼요. 상당히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게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검찰에서 꼭 필요한 서류라면 빨리 이게 그 임의 제출을 받는 형식이라 하더라도 좀 이게 압수수색을 좀 해서 필요한 서류는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 자막으로 세월호 선체 인양 현장에서 미수습자 추정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 또 유가족들, 미 실종자 가족들 오열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4시 반에 다시 저희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완승을 거두면서 제3지대 이른바 반문재인 연대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까지 단일화 합의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보도에 임광빈 기자입니다. 장미 대선을 앞둔 범보수 진영으로서는 이번 주를 운명의 한 주로 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까지 결정이 되면 당장 보수 단일화 논의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입니다. 결별의 앙금이 여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독자 노선을 고집하기에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당까지 손을 잡는 중도보수 연합, 또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등까지 아우르는 시나리오 역시 여전합니다. 특히 비문 단일화의 핵심은 국민의당 호남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안철수 전 대표의 결단이 좌우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야권의 비문 지지가 대부분 어디로 갔었느냐? 안철수 후보한테 갔거든요. 그랬죠. 내부의 경선이 치열해져가고 아니면 정비가 되면서 이게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남은 변수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애초 다음 달 15일 전에는 비문 후보 단일화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한 김종인 전 대표 역시 문재인 전 대표와 1대1 구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후보 등록에 필요한 막대한 선거 비용 탓에 후보 등록 마감일이 연대를 위한 첫 번째 시한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늦게라도 비문 연대의 문을 닫아두지 않는다면 투표 용지를 찍는 4월 30일이나 사전 투표를 시작하는 5월 4일까지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대담 계속 이어갑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 경선, 호남 지역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60%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세론을 각인시켰습니다. 여러 다양한 관측과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어제 호남 경선이 있었는데 경선이 한번 끝나니까 부대표단들 표정 사이가 시비가 교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성적에 상관없이 같은 당으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하는 이런 부대표단들 모습 그대로 우리 당 유지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에서 우세를 보인 문재인 전 대표의 자화자찬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이미 검증이 끝난 후보라고 주장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후보 자화자찬의 도를 넘었다,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며 강한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최 교수님, 예. 사실 먼저 어제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예상 밖으로, 예상일까요? 60%대의 사실은 높은 지지율로 압승을 거뒀거든요. 호남 지역의 민심, 표심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이제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60%를 못 넘으면 대세로는 아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60%를 넘었으니까 60.2%였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면 대세론이 된 거죠. 60%못 넘으면 대세론이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무튼 50%를 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었어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일반 전체, 국민 전체 지지율에서 항상 30%를 넘었는데 40%에서는 되게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 30% 박스권을 못 벗어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직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호남 지역의 경선이었습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호남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이래 호남에서 1위를 하지 않은 후보가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된 적이 없어요. 대선 후보가. 2002년도 이제 노무현 후보도 이인재 후보를 광주 경선에서 이기면서 이제 앞서기 시작했고, 네. 2007년도 2007년도 정동영 후보도 그랬고,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도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호남이라는 지역이 여기서 1등한 후보가 민주당의 적통이라는 그런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호남에서 60%를 얻었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가 향후 다른 지역의 경선도 그렇고 대세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한번 보였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다고는 생각합니다. 호남에서 반문 정서가 좀 누그러졌다 이렇게 평가할 좀 수 그렇게 있을까요? 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전두환 표창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거돈 시장이 부산 대통령이란 말을 또 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을 거예요.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는. 근데 어쨌든 60%가 넘었다는 것은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작게 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봐서 어느 정도는 이제 호남에서의 그 이제 반문 정서라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누그러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반문 정서를 덜어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주말에 있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압승으로 인해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결집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해석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평균적으로 65% 나왔단 말이죠. 전라북도에서 뭐 70%가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민주당 지지층에, 특히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 어떤 위기감 같은 걸 줘서 결속력을 좀 강화시킨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그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가 합쳐서 40% 얻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조직적 기반은 전혀 없습니다. 호남에. 그렇죠. 사실 문재인 후보가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당내 지지율만큼 문재인 후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65% 이상을 했다면 호남을 완전히 기반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훨씬 탄력을 받을 텐데 물론 60% 얻은 거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예상한 대로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얻었고 또 국민의당의 경선은 민주당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씨가 좀 굳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제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한 측면이 있고 상당히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들이 또 문재인 후보 지지층을 좀 자극을 했던 측면이 있고 그래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ARS 투표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국민의당은 다 나와서 현장 투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난다. ARS는 저 지역의 위원장들이 소위 말해서 ARS 투표 동료를 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현장에 나온다는 거는 그게 그만큼 동료 효과는 크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발성이 기초한 그 투표가 국민의당에서는 이루어졌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호남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현재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권 교체는 사실상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고 어떤 후보가 더 정권 교체를 잘할 건가 이걸 따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담이지만 그럼 현 시점에서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결선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현재 전국적인 지지율로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앞선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호남에서 본다면 지금 여론조사는 문재인 후보가 좀 앞서지만 호남에서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강하다. 그러니까 지지율 여론조사로 잡히는 지지율보다는 좀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호남에서만 1대1 대결한다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예측하기 그런데 힘들다. 전국적으로 좀 다른 양상이고 결국은 앞으로 진행되는 본선 게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지금 적폐청산론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한데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정권 잡아도 정권 교체인데 나는 좀 통합형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를 선택을 해야 이 나라의 미래가 좀 더 밝게 열리겠느냐 이런 판단 잣대가 생길 것 같아요. 호남 지역에서만큼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지지도를 좀 우열을 가늠하기가 조금 혼조세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호남의 입장에서 네. 볼 때 국민의당의 안 후보도 64%가 나왔잖아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60.2%가 나오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거든요. 60%라는 건 간단한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아까 이상일 의원이 6대 4 정도니까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맞는 말씀인데 60% 넘는 거는 대세론이라고 얘기도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국민의당도 지금 9만 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원래 3만 명 정도가 참석하려고 봤는데 그 2배가 넘는 9만 명이 참석을 했다는 건 또 그날 비도 왔고 네. 모르겠어요. 분석에 따라서는 비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놀러 가지 않고 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네네네. 어쨌든 이 국민의당 현장 투표라는 거는 본인이 와서 신분을 확인하고 찍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충성도가 있는 유권자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다 거죠. 그러면 결선 투표 없이 문재인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굉장히 해요. 높아졌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지사가 20%씩 거의 나눠 가졌잖아요. 네네. 이재명 씨가 19.4%가 나왔잖아요. 근데 6대 4로 가면서 이게 호남 경선의 결과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줘요. 기본적으로.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수도권에 그 유권자가 많잖아요. 수도권에도 이 호남의 이 경선 결과는 상당히 연계돼 있다라고 이제 우리 경험칙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영남 지역에서도 상당히 우세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후보가 적어도 민주당 경선에서는 네. 1차 투표에서 승패가 갈려질 그 공산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렸던 안희정 지사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2위를 지킨 모양인데 네. 내일 충청권 경선에서 만회를 해서 다시 한번 승기를 잡겠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안희정 지사한테는 정말 내일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안희정 지사한테는 좀 운이 나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호남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안희정 지사는 일관되게 대연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맥락에서 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선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강력히 원하는 호남에는 사실은 그게 마이너스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충청 지역은 안희정 지사가 뭐 강한 지역이고 여론조사를 봐도 지금 문재인 후보하고 팽팽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후보를 꺾는다면 네. 안희정 지사는 뭐 영남에서는 좀 뒤지더라도 수도권에서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수도권에서도 이 일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안희정 지사의 목표는 결선 투표까지 가자는 건데 안희정 지사가 내일 실패한다면 내일 또 진다면 4월 3일 날 1차 경선에서 끝나는 거고 만약에 내일 이긴다면 안희정 지사가 수도권에서 뭐 좀 세를 더 규합을 육박에서도 해가지고 안 됩니까? 안희정 지사가 좀 이겨야 될까요? 내일 경선에서는? 저는 이기는 게 안희정 지사 결선 투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간발의 차라도 진다면 지는 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졌다는 거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퍼지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영남이나 수도권에서 레이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충청 지역의 지금 의원 분포를 보면요. 과거 새누리당과 이 민주당이 거의 여야가 거의 비슷해요. 충청, 남도, 충청북도, 세종시를 보면 거의 비슷하고 지금 이제 말씀처럼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하고 안희정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호남의 경선 27일 날 경선의 결과가 충청도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희정 지사가 좀 상당히 이제 선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죠. 수 있는. 근데 상당히 그런 면 때문에 전 충청에서도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 낙건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렇다고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도 사실은 어제 2등 같은 3위를 했다. 그렇죠. 자평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재명 시장은 상당히 선전한 거죠. 안희정 지사보다 계속 이제 이 여론조사는 낮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거의 같게 나왔거든요. 어제는 거의 20%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시장이 상당히 선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는데 역시 관건은 이제 결선 투표에 가느냐 못 가느냐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경선에서 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50%를 두 번 적어도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시장하고 안희정 지사가 30%는 이제 최소 마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자신들이 가장 그래도 보수적으로 본 건데 30%가 못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저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뭐 역시 지켜봐야 되겠죠. 다른 변수도 있으니까. 네. 어제의 경우 안희정 지사가 좀 운이 나빴던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한편으로 다행인 측면이 뭐냐면요. 이재명 지사를 정말 이재명 시장을 소수점 차이지만 이겼다는 점. 그래서 2위를 유지했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어제 3위가 됐다면 안희정 지사는 상당히 발판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충청에서도 어려웠는데 2위를 지켰다는 점. 왜냐하면 호남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1위고 이재명 시장이 2위고 안희정 지사가 3위로 나온 조사 결과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그래도 선전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내일 만약에 선전한다면 안희정 지사는 결선 투표까지 가볼 수 있는 그걸 기대할 수 있겠지만 내일 진다면은 4월 3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충청이 또 이 유권자 전체 민주당 경선에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 역시 크죠. 수도권하고 강원 제주가 50%가 넘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역시 호남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그 추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청에서 상당히 선전한다 하더라도 유권자 비중이 낮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호남 경선에서 이른바 대세론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철수 민주당, 국민의당 후보와하고 양자 구도가 이제 과연 형성될 것인지가 관심인데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시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만 호남의 지지를 얻으려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두 번 속으면 바보입니다. 문재인을 이길 도전자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개혁가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혁신가 누굽니까? 지난 26일 전북 지역 후보 경선에서 있었던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었는데 이 의원님 사실 지금 여러 관측들이 있는데 과연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양강구도 성사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그렇게 성사된다면 안철수 후보의 본선 승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 저 목소리는 예전에 못 듣던 목소리인데 상당히 지금 힘을 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안철수 후보로서는 계속 나름대로 확장을 해가고 있어요. 물론 속도는 좀 더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본인은 계속 각 당의 후보가 선출이 되면 결국은 문재인 대 안철수 1대1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파를 좀 우습게 보는 측면도 있어요. 우파들은 다 죽었다 이런 전제일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합치면은 15%가량은 돼요. 이 숫자는 무시 못할 숫자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자강론을 강조하면서 연대는 없다 하고 지금 3자 구도를 전제로 하면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계속 외소화시키고 본인의 이 확장을 키워서 문재인과 1대1을 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고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대1 대결 구도 형성은 쉽지 않다. 근데 만약에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1대1 대결 구도는 형성될 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연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꽤 까다롭고 환경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대가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그런데 4월 15일, 16일 후보 등록이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때까지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작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연대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사실 4월 30일 요 문제만 4월 30일 투표용지 인쇄 전에 연대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뉴스 1번지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